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참 비 소식도 있었고 날씨가 오락가락했었는데 일단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밝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보더라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제 강세장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주는 CPI와 FOMC 결과에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겨둔 이벤트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장의 흐름과 지난 금요일장을 복귀해 보면서 이번 주 어떤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지나고 나면 지난 금요일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금요일장부터 같이 열어보시죠. 그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 쪽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마감됐던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 상승의 영향에 같이 우리도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양시장 앞에서 거래 대금이 20조를 상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나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최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또 장 후반경에 중국에서 가전소비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판, MLCC, IT 쪽에서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이날 올랐던 쪽 보시면 반도체 쪽 눈에 띄었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요. 정부가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 측에서 그 전날 한국의 반도체가 미중 갈등 속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도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2차 전지도 이날은 같이 가줬어요. 2차 전지는 당연히 테슬라의 엄청난 질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죠. 스페인 공장 건립 얘기부터 해서 테슬라, 이 GM, 포드와 함께 슈퍼차저를 공유하는 내용까지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차 측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쪽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 쪽에서도 상승이 확인됐어요. 두산 에너빌러티 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엔터도 이날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밀렸던 쪽을 보시면 방어주였습니다. 보험과 유틸리티, 통신 등이 하락했고요. 한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피팅, 종합상사 등이 그날 시장 대비 약세였죠. 이슈로 본다면 금요일에 샘 얼트만 CEO가 한국에 왔고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이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이날 장중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나왔던 뉴스성 이슈로서 샘 얼트만 CEO가 반도체와 블록체인 협력 제안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BM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놨었기 때문에 HBM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체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FOMC 앞두고 이 정도로 시장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거시적인 환경보다는 주가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굵직한 대형 섹터들 제외하고 올라간 쪽을 보시면 애플페이가 가맹카드 확대되고 교통카드에도 이제 쓰인다라는 소식에 결제주들 강세 움직임이 있었고요. 캐나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목재 가격과 제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슈가 건자재와 또 제지 쪽에 주가 강세를 끌었습니다. 그 밖에는 거래소가 연내 토큰증권 시장 개설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모처럼 토큰증권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냈고요. 미용기기는 루트로닉의 공개 매수 이슈가 이쪽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이 미용기기 의료 쪽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료 수가 상한의 움직임이 있죠. 의료인들의 페이도 어느 정도 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용이건 의료건 덴탈이건 모든 곳에 접근성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죠. 의료 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낮은 자기 부담감은 피부 미용이나 임플란트나 외과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게끔 하고요.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임상 케이스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많은 임상 데이터를 확인할수록 기기들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의 제품들이 모두 가성비가 있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덴탈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용 의료기기 또한 동일합니다. 최근 3년간 미용 의료기기 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를 기반으로 또 K-팝의 엄청난 선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늘어나기도 했죠. 그러던 타이밍에 한행컴퍼니가 공개 매수 1조를 하면서 루트로닉을 사들이고 이제 잦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런 사모펀드 측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 되니까겠죠. 공개 매수 1조라는 돈을 쓰고 상장 폐지 수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모두 다 감내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럼 미용 의료기기 쪽이 엄청 돈 되는구나라는 인지를 시장에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장 대다수 미용 의료기기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는 저평가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루트로닉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이쪽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마치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AI 반도체를 다시 보게 된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보고서 중에 요거 하나 눈에 띕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고 중국이 밀어준다면 이란 내용을 담았는데요. 중국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하던 혹은 인프라 투자 촉진을 하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던 이런 부양책이 있어서 나름의 경기 회복이 된다면 국내에서 어떤 종목이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이 낮아서 시장이 조금 나아질 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중국의 디플레 국면에 재고 비율이 높았던 쪽에서 빠르게 재고 소진이 될 종목들 이렇게 추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부터 FNF, 한미반도체, LX일렉트릭, 두산 퓨얼셀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서 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지금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입니다. CPI 발표 예정돼 있죠. 화요일 밤 9시 30분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경에 FOMC 결과를 또 전해 듣게 됩니다. 일단 4월까지 보시면 CPI가 4.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임대료가 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 CPI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6월 것은 3%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좀 내려가는 추세가 더 확인이 된다면 지금 시장은 6월에는 스킵하고 7월에 25bp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월 인상론을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번엔 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저희도 소식 나오는 대로 같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장, 지난 주말 마감한 뉴욕장은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일단 내용 보시면 다우는 2주, 나스닥 7주, S&P 500은 4주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S&P 500은 저점 대비 20% 올라오면서 강세장 진입을 그 전 거래일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날 또한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강 후약의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테슬라의 폭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유지되지 않았나라는 정도인데요. CPI와 FOMC 20일을 조금 대기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종목으로는 단연 테슬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7%까지 올라갔다가 4%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GM도 6% 급등했다가 1%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들의 슈퍼차저 협약에 당연히 시장에는 큰 점수를 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이날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TSMC 실적이었습니다.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I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는데 그걸 자극한 게 이쪽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주 만에 기술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되고 있었고 AI 열풍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그쪽에서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AI가 탄력이 떨어진 거죠. 일부 반도체들은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역시나 같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흐름이고요. WTI는 1.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어요. 중국에서 CPI, PPI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경기가 아직이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날 장 초반만 해도 이렇게 초록불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걸 좀 다 반납했습니다. 테슬라는 4% 상승, 테슬라 슈퍼차저 이슈가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됐고요. 포드나 GM도 같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충전 시설을 이제 같이 쓴다,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자 다른 충전 업체들의 주가가 빠졌어요.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 차징 등의 종목들이 10%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소리 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상 올라가면서 이날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비밀 공유 단속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AMD는 인텔과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해봐야겠죠. 계속해서 테슬라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시가총액 1000조 돌파를 합니다. 11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 방문을 하면서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중국에서 마치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 전기차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가격을 올림에도 판매량이 G2 국가에서 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모델 3가 IRA 전액 보조금 혜택을 다 받게 됐습니다. 여러 우호적인 이슈가 계속 전달이 됐었고요. 마지막을 장식했던 게 이거였죠, 지난주. 포드에 이어서 GM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공유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호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차를 타든지 간에 충전은 테슬라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2030년에 북미 충전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60억에서 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운영 수익 플러스 다른 전기차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회사가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데이터 수집 회사로서 많은 테슬라의 차량들이 이 카메라 눈을 달고 거리를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 수집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이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게 된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차에 판매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를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돈을 지불하듯이 세계 각국의 다른 차량 속에서 그 내부는 테슬라의 이 FSD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빅피처이고요. 이번에 충전시설 공유로 인해서 여기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게 아니냐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이지만 다음은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강하게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익을 챙겨가면서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들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또 테슬라를 매도하는 이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금이라고 하네요. 어떤 시기가 될지 나중에 지금을 돌아볼 때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어찌됐건 이 내용들 속에서 전반적인 건 테슬라 Q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4680 배터리의 판매 증가 이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얘기였고요. 테슬라 얘기 끝나자마자 LNF 뉴스가 또 주말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LNF가 그 양극재 레벨도 올리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음극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대표의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전구체 폐배터리 사업까지 준비한다라는 코멘트가 있다 보니까 종합 소재사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인가 시장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 보고서를 냈는데 양극재 업체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니켈 가격도 이제 월간 기준으로 하락률이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익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 판가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LNF 조정 시 매수 관점 의견을 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잘 추이를 지켜보죠. 자, 그리고 뉴욕장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5천까지 간다라고 강한 의견을 내놔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 20% 상승 후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추가 상승했던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AI 단일 테마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 영역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덱스보다는 개별 종목, 패시브에서 액티브 쪽으로 자금이 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주가 모멘텀이 있는 섹터 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고요. S&P 500 불마켓 조건 충족 후에 12개월 동안 상승했던 사례가 90%가 넘어갔다라고도 합니다. 이 말대로 흘러가 준다면 지금도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죠. 계속해서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말에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에서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법을 통과했다라는 이슈에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히토류 쪽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텔레치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용 칩이 제네시스에 탑재됐다라는 얘기. 요즘 삼성과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협력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번엔 이 칩 쪽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자체 개발 AI를 연내에 도입한다라고 얘기해서 AI 쪽 기술사들 중심으로 모멘텀 받을지 체크하시고요. 화웨이가 올해 휴대폰 출하 목표를 처음으로 우호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T 기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 MLCC, 삼성 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캐나다 산불 계속 퍼집니다.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재 재지 쪽은 더 이슈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섹터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5월의 진정한 승자는 엔터주였다라는 이야기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럼 6월에는 과연 그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을까요?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도 엔터주들의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좀 업종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금요일장에서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3만 4,300원을 기록을 했고요. 6월 들어서는 7%가량의 강세를 올해 들어서 94%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 6월 들어서 7%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3% 정도로 4대 엔터주 중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금요일장에서 2% 정도 올랐지만 6월 들어서는 10% 이상 밀렸는데요. YG 쪽에서는 지금 지드래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 사이에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역시나 90% 이상 주가는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신인 그룹들이 활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4%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는 2% 정도 상승에 그쳤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는 60%가량 올라왔다라는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터주들이 5월에는 다 같이 잘 갔었는데 6월 들어서는 호재와 악재가 겹쳐지는 가운데 업종 내에서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JYP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고가 일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6월 들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번이나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6월 1일에 거의 13만 원에 근접했었는데 6월 2일 바로 다음날 13만 300원을 찍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의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6위였는데 이 HLB를 누르고 제약사를 누르고 껑충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5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 견인차는 스트레이키즈가 확실히 하고 있고요. 벌써 데뷔한 지 9년 정도 된 트와이스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5스타라는 신곡을 발매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그때 선 주문량이 엄청났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510만 장을 돌파하면서 K-팝 최다라는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초동 판매량이 될 텐데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면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팬덤의 충성력과 구매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이건 역시나 461만 장 이상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의 빌보드 200 순위가 나올 예정인데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트와이스 볼 텐데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서면서 K-팝 걸그룹 중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또 한 번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나라에서도 도시 대장정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 3월에 발매했던 미니 앨범도 미국의 빌보드 200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9주 연속으로 랭크에 진입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북미의 음반이나 스트리밍 합계 판매량도 15만 3천 장을 기록하면서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그런 순위를 또 세웠다고 하고요. 트와이스의 라이키 뮤직비디오도 6억 뷰를 기록했고 지효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솔로로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그룹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크게 실적과 하반기 걸그룹 데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흑자를 재경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4대 엔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이미 35.6%를 기록하면서 월등히 높았었는데 2분기에도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제일 기대되는 모멘텀이 미국의 걸그룹인데요. A2K 프로젝트가 또 성과를 낸다며 굉장한 또 파급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걸그룹 니쥬 그리고 중국에서 보이그룹인 보이스토리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니쥬 같은 경우 걸그룹 사상 최단 기간 도쿄돔에 입성을 했고 1분기에 기여하고 있는 순 매출만 90억 원이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데뷔할 걸그룹들이 한국과 중국 이렇게 또 미국까지 여러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할 모멘텀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호황 속에서도 엔터주들이 좀 불안불안한 종목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 하반기 신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시총 5조 원에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YG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지드래곤의 전속 계약이 만료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쪽에 호재가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의 좀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의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기 임원이자 미국의 현지 법인 대표가 주식을 좀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악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은 경영권 다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전속 계약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엔터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엔터주가 고성장 기술주이자 수출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만큼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에서도 최근의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향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 밸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NH투자증권에서 산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또 레벨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엔터주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짚었습니다. 견고한 팬베이스, 글로벌 업사이드, 규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플랫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하이브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 탑픽, 목표 주가 37만 원 유지했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GD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이런 우려보다는 모멘텀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추정치가 하향됐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했을 때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낮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엔터주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엔터주가 더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엔터주와 함께 또 전력기기 이야기도 해볼게요. 5월에도 전력기기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뉴스로 체인지해보겠습니다. 송배전망,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넘겨주시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신재생의 이면을 들여다보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국내에서만 15년 동안 배전망 투자가 31조 이뤄줘야 되고 송변전 투자가 56조, 한 90조 가까운 돈이 추가 투자로 가야지만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전 설비 투자 늘어나야 되고 배전 설비 길이 전망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생산 전력이 지금 많은데 송배전망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수요처로 출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뉴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외에도 전선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초고압 전력선 빅3 업체들 이익 역시나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망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쪽도요. 지난달에 5월 20일까지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데이터에서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이 변압기 수출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5월 달까지 수출 금액이나 수출 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잠정치도 나왔는데요. 수출 단가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초고용량 변압기, 그러니까 대형 변압기부터 중소형 변압기까지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생산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변압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전력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위주로 수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기존의 변압기 업체들이 수주를 계속 따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요즘에 베트남이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죠. 제조업 기반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인데 전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 제조업 기지가 몰려있는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는 인구와 정부 투자가 많은 쪽인데요. 산단의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요즘 정전이 난다고 해요. 관련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시면 국내 업체들도 거기서 피해가 좀 막심하다고 합니다. 보름 사이에 한 3번 정도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거죠. 갑자기 셧다운이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생산은 못하게 되고 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약 30여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폭스콘이나 캐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베트남은 이에 대해서 이들의 투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발전소 확충 등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놨고요. 송전망 개발 필요한 자금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배전망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변압기가 됐든 혹은 전선 쪽이 됐든 수출 데이터에 연동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체크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 섹터 이슈까지 담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앞두고도 이렇게 시장이 자신만만한 느낌은 또 간만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전망하는데 여기서 다음 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 대신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동결하고 다음번에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그 점쳐지는 것도 막 80%, 90%가 아니라 거의 반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잭슨홀에서 좀 동결을 거의 확정 짓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FOMC 이슈들 이번 주들과 이제 CPI도 있고요. PPI도 있고 또 FOMC 때문에 좀 관망 심리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또 좀 방어를 해줄지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부양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약간 부동산 정책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어떤 반사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 부양 관련해서 좀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신다라면 삼성전기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LX세미콘 같은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부양이 나온다면 하나증권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긍정의 의견을 가져가 보자라고 종목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삼성전기, 호성 TNC, LX세미콘 얘기해 주셨습니다. MLCC 수출 데이터도 꽤 괜찮게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재개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주요 제품들, 신제품들이 좀 출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세 종목 잘 추려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엔터 쪽은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또 이거야 이렇게 답변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많이 이제 전략을 같이 세웠고 JYP 엔터에 대해서 4월부터 이미 좋은 의견을 계속 주셨어요. 저희 수익률 55.3%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사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아직도 그냥 더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재작년부터 엔터 관련된 말씀 드리면 항상 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주춤 걸렸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갔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올랐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막 15% 이상 막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약간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4월달, 5월달 약간 중국 관련된 정치적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또 중국 소비주들 또 엔터주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엔터 주요 기업 소속사들이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막 엄청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도 조금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 게 아시아 팬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게 서구권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음반 판매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싱글 앨범이 나오거나 정규 앨범이 나오면 몇십만 장이 판매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본 200~300만 장 이렇게 그러니까요.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몇몇 지금 이제 좀 기존 아티스트하고 약간 계약이 이제 좀 불발되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신인 그룹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탑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는 아직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 내에서 이제 YG 플러스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셨고 JYP 엔터는 기존의 이익을 그대로 끌고 가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엔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시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기기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많이 다뤄본 섹터입니다. 변압기에 치중해서 그동안은 좀 브리핑을 했었는데 송배전망 전선 쪽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KT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쪽도 네.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의견 주세요. 뭐 전력기기도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작년부터 뭐 얼마 전에도 전력기기 약간 관련된 기업도 조정이 나왔을 때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예전처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공급망 재개편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의 건설이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은 이제 약간 포화 상태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에너지가 지금 부족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어떤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기차 보급이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에너지 투자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떤 외지에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해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다 보니까 관련된 뭐 전력망이라든지 송배전 투자는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많이 철수할 때 우리나라 기업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진입장벽이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뭐 독과점 형식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 증가라든지 매출 성장은 좀 더 이어진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은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달 조금 관심 있게 본다라면 뭐 효성중공업은 좀 좋은 주가 흐름은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쉬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전선 일진전기 네, 좋게 일진전기 얘기하셨어요. 가온전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들 기업들도 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그리고 전선 모두 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과 관심 가질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부장님 픽을 열어봅니다. 충전 쪽이네요. 테슬라 GM 이슈로 인해서 정말 충전 쪽 모멘텀을 한 번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일주일 정도 소식을 보면 미국은 거의 이제 테슬라가 천하 통일하는 부분들이죠. 포드하고 먼저 협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도 협약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 시장은 현재보다 7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요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을 좀 꽤 하고 있고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기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뭐 차량 판매가 잘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GM이라든지 포드를 통합을 하면서 충전 규격 시장 표준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추가적인 부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시그넷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걸로 네. 알고 있고 400와트씩가요? 그 제일 높은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충전하는데 한 15분이면 완충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아직도 250와트급인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30분 정도 걸릴 것을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한 15분 내외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뭐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는 자체 그 매장 그 오프라인 마트들, 매장 네. 마트 건물을 통해서 충전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좀 주도주,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네. 동양 EMP가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더라면 충전기 관련돼서 양면 PCB를 생산하고 있는 화인 서킷가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SK 시그넷에 부품을 공급합니다.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나온다라면 또 주가도 좀 좋은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 쪽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